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여성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잔고에 있는 돈이 가까운 남성의 계좌로 전액 다 이체됩니다. 여성들은 잡혀가서 시녀나 하녀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녀는 상류층 남성의 후손을 낳아야 하고요. 하녀는 상류층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일을 하는 식모를 말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읽기와 쓰기 같은 걸 배울 수 없으며 책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소설 증언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세상이죠. 증언들은 전작인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인데요. 시녀 이야기는 1985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녀 이야기는 이미 TV 드라마 핸드메이드 테일로 유명해졌고요. 주연을 맡았던 엘리자베스 모스가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책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녀 이야기의 시점에서 15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증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시녀 이야기의 내용을 잠깐 간추려 드리자면요. 아주 멀지 않은 미래 이야기예요. 21세기 중반인데 환경오염과 질병으로 여성은 생식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각 나라에서 계속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각 국가는 생식을 위해서 여성을 도구로 통치하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임신이 가능한 여자는 시녀로 살게 되고요. 빨간 옷과 흰 모자로 몸과 얼굴을 다 가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2명 이상 같이 다녀야 해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소설 속에서 시녀들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자궁입니다. 그녀들을 위한 물품은 사치품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조차도 없어서 식사 때 제공되는 버터를 남겨뒀다가 녹여서 발라야만 합니다. 시녀들은 3번의 기회 안에 임신하지 못하면 핵 폐기물을 치우는 콜론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을 하다 죽게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출산은 하기 어렵고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출산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불임 여성은 하녀로 노동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가난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경제 부녀자가 됩니다. 시녀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브 프레드는 그의 주인인 사령관 이름이 프레드여서 그 프레드의 이름을 따서 오브 프레드라고 지어진 이름인데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던 남자를 잃고 자신의 딸마저도 빼앗깁니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시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시녀들을 보호하려는 비밀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세계를 그려낸 작가는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시죠? 마거릿 애트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939년에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고요. 2000년도에 이미 부커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눈먼 암살자라는 소설로 상을 받고 19년 만에 또다시 부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상하면서는 최고령 수상자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일한 놀이가 독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전업 시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1살에 첫 시집을 발표하는데요. 시집 제목은 서클 게임이고요. 그 시집으로 캐나다 총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위트 있게 책을 써내는 페미니스트 작가로 유명해요. 무조건 페미니즘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외교, 환경, 인권 문제 같은 다양한 주제로도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증언들과 시녀 이야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과 가부장적 권력의 이면을 파헤치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여성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그 권력을 길리어드 정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권이 생겨난 배경이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서 출산을 관리하려고 만들어진 건데요. 결국에 여성은 권력층의 대리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녀를 거부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콜론이라는 곳에 가서 극단적인 노동을 하다 죽게 되고요. 아니면 이세벨의 집이라는 비밀 유흥 클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은 주로 상류층 남성들이 드나드는 곳인데요. 결국에는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내부는 점점 부패하는데요. 먼저 책의 표지를 보면
녹색을 입은 증언자 2명이 있습니다. 원작인 시녀 이야기는 빨간 옷을 입은 시녀들이 있거든요. 얼굴을 하얀색 모자로 가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오브프레드의 큰딸 아그네스이고요. 뒤에 있는 여자아이는 둘째 딸인 데이지입니다. 녹색 옷과 빨간색 옷이 대비를 이루는데요. 먼저 아그네스는 사령관의 양녀로 자라지만 다른 사령관과 결혼을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딸인 데이지는 오브프레드가 길리어드에서 빼내온 아기 니콜인데요. 길리어드에서는 아기 니콜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길리어드에서 그 아기 니콜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추적을 합니다. 증언들에는 두 자매의 녹취록과 전작에서 등장했던 악명 높은 교육자 리디아 아주머니의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길리어드 내에는 시녀, 하녀, 일반적인 부녀자, 그리고 아주머니라는 계급이 존재하는데요. 이 아주머니들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길리어드 내에 있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충격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녀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는 오직 그 상류층 주인인 남성과의 잠자리 뿐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격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더 무서운 것은 상류층 남성들은 한 아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어린 아내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길리어드에서는 이혼이 불법입니다.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독극물로 서서히 죽이거나 사고사로 죽이거나 누명을 씌워서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여성성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성에게 외모를 가꾸면 정숙하지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눈여겨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아주머니 계급들이 학교에서 그런 지도를 하면서도 예쁜 애들에게 또 관심을 가져요. 모순적이라는 거죠. 상류층의 딸이라고 해서 시녀와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자유는 허락되죠. 하지만 굉장히 어린 10대의 나이에 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 남성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결혼 후에도 출산을 하지 못하면 시녀를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리디아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원래 전직 판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로 들이닥친 남성들에 의해서 스타디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여성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스타디움은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일단 생존을 위해서 아주머니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워낙에 똑똑한 인물이기 때문에 길리어드 내에서 최고 권력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길리어드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데요. 그녀는 최고 권력자지만 길리어드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녀가 정치적인 장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정치적 장수에는 3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체제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나는 양털 손모아 장갑 안에 가죽 장갑을 낀 철권을 숨기고 그들의 기획에서 여성 쪽 업무를 통제하며 만사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한다. 하렘의 한관처럼 나는 그 일에 맞춰진 고유한 위상을 차지한다. 둘째, 나는 지도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내가 기록하던 과정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엮어넣으려 한다면 그런 기밀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출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내가 백업으로 예방조치를 준비해 두었을 거란 의심하고 있고 그 생각은 옳을 것이다. 셋째, 나는 입이 무겁다. 최고위층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나라면 자신의 비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건 내 안위가 보장될 때만이다. 오래전부터 나는 수표와 예금 잔고의 신봉자였다. 재밌죠? 리디아를 통해서 오브프레드의 2딸 아그네스와 데이지가 엄마를 찾게 되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기억이 났느냐고요? 기억을 되살리려 애쓰긴 했죠. 기억해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과거는 너무 어두웠어요. 참으로 잔인한 것이죠, 기억이란. 우리는 우리가 잊은 게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잊으라고 강요한 것도 여기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잊어야 했던 것도. 미안해요. 나는 속삭여 말했어요. 어머니를 되살릴 수가 없네요. 아직은. 나는 어머니의 사진 위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냐고요? 나는 그걸 바랐죠. 사랑과 온기가 이 사진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냥 어머니 사진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 장면에서 정말 아그네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데이지가 양부모를 떠올리는 장면도 좀 인상적인데요. 데이지의 양부모는 오브프레드가 길리어드에서 데이지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부모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데이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해 해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멜라니에게서는 아득한 냄새가 풍겼어요. 내가 방문한 낯선 집에 손님용 꽃향기 비누 같은 냄새가 났죠. 내 말 뜻은 우리 엄마 같은 냄새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닐과 멜라니도 내가 아는 다른 애들의 부모와 좀 달랐어요. 내가 무슨 깨지는 물건도 아닌데 곁에 있을 때 너무 조심했거든요. 남의 귀하고 값비싼 고양이를 대신 돌봐주는 사람들 같았어요. 자기 고양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하지만 남의 고양이는 얘기가 다르죠. 잃어버리면 완전히 종류가 다른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데이지의 양부모 닐과 멜라니가 데이지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결국에는 길리어드에 의해서 데이지의 양부모는 차량 폭발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저는 시녀 이야기를 먼저 읽고 나서 당연히 너무 궁금해서 읽기를 했는데 페이지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걸 언제 다 읽나 하면서 일주일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읽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녀 이야기를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참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녀 이야기를 또 읽고 이것까지 읽으려면 부담이 되신다면은 최근에 그 시녀 이야기를 그래픽 노블로 그린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도 읽어봤는데 영상으로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글로도 느낄 수 없는 또 그림이 표현하는 그 섬세한 감성 같은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용기와 기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어요.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과연 그들처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아무려면 이 책에 있는 여성들만큼 힘들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현실과 비슷한 점을 찾게 되고요. 또 현실 속에서 그 소설에 있었던 정말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착안해서 그것들을 응용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이것은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내 인생에 소설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서 더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